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사회심리학 강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주에 한번 이 사회심리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를 하고 또 곧이어서 한 주간 또 추석 연휴로 인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부터 이제 계속해서 연결을 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좀 더 좀 효과적으로 그리고 매끄럽게 강의가 진행되기 위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알다시피 지금 우리 수업이 지금 녹화가 되고 있고 매주마다 이게 인터넷 사이트에 온라인상에서 강의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 좀 수업 중간에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어요. 그게 굉장히 강의를 진행하는 사람한테 중단이 되는 방해 요인이 되니까 그걸 좀 삼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좀 수업 시간에 늦지 않도록 좀 일찍 출석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첫 번째 주에 세 가지의 예를 들어서 사회 심리학적인 연구가 어떤 것들인지 이제 그런 것들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처음에는 우리가 동기화, 두 사람 이상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어떤 행동 양식들이 서로 일치해 되어가는 그러한 현상, 그리고 세대, 같은 시기에 출생해서 동일한 역사적 경험을 해가면서 서로 유사한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을 형성하게 되는 그 그룹을 우리가 이제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 우리가 불안감에 대해서도 이제 살펴보았죠. 이제 한국 사회에서 베이비붐 세대 하면 1953년부터 1963년에 출생한 그러한 세대인데 이들은 그들 부모 세대에 비교해서 경제 발전의 혜택을 경험을 하고 이러한 경제적인 안전이 보장이 되면서 민주주의라든지 또는 인권이라든지와 같은 좀 더 상위의 가치, 탈물질주의적인 가치들을 추구하고 실제로 1980년대 말에는 민주주의를 성취한 그러한 세대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들이 이제 50대가 되면서 보수주의적인 그러한 행태를 취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민주주의의 후퇴 또는 민주주의로부터의 도피라고도 이제 말을 했죠. 결국은 이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인권, 민주주의, 어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신념을 상당히 위축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이와 관련해서 나는 좀 민주주의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하나의 가설을 얘기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2013년에 예일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온 책에 따르면 Retreat in Democracy 해서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하는 책이 출판이 됐어요. 그 책에 따르면 이러한 중산층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의 철회라고 하는 것이 거의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비단 한국의 현상만이 아니라 지금 중산층들이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점차 철회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이러한 가설이 정말로 타당한지 우리가 경험적인 자료를 가지고 더 살펴보기는 해야겠지만 우선 이 세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는 사회심리학적인
관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는데 공통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의 행동, 동기, 인식에 대한 연구다라고 하는 거죠. 우선 분석의 단위 그 자체는 개인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개인에만 초점을 둔다면 심리학적인 연구라고 해야겠죠. 왜냐하면 심리학은 바로 이러한 것들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으니까. 하지만 사회심리학은 비록 직접적인 분석의 단위는 개인의 행동이라든가 인식이라든가 감정이지만 그런 것들이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회심리학적인 접근의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사회문화적인 환경이 개인에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개인과 사회 간에 있어서의 상호작용에 이제 초점을 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러한 문화적인 차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좀 더 보편적인 사회 심리적인 현상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주어진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문화적 차이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보여줬던 것처럼 이런 개인과 사회 간에 있어서의 그 쌍방향적인 그리고 긴밀한 상호작용에 우리 사회심리학이 초점을 두고 있다. 오늘 그 사회심리학의 하나의 주된 하나의 이론 또는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상징적 상호작용론, symbolic interactionism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론이 있고요, 하나의 접근법이 있어요.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특히 이 개인을 주체적인 그리고 독립적인 그러한 그 존재로 보고 있어요. 다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회학의 이론을 보면 구조론적인 설명이 많습니다. 사회 환경 또는 계층 이러한 것이 개인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개인은 그가 속해 있는 집단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집단 구성원들과 동일하게 행동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을 갖고 있어요. 이게 상당히 구조론적인 설명이죠. 그런데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그러한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상당히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존재로 봐요. 그러니까 비록 개인이 주어진 환경에 처해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주체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거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상징적 상호작용 론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제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보면 해석학적인 접근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거, 이제 우리가 dying이라고 하죠. 요즘은 또 웰빙 말고도 웰다잉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로 부상하고 있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상당히 그 생물학적인 현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죽음을 다 회피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느끼셨죠? 지금 10분이 됐는데 학생들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니까 계속 강의가 이렇게 중단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10분 넘으면 들어오지 말도록 하세요. 오케이? 이게 강의가 매끄럽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10분이나 늦어가지고 다른 학생들한테 폐를 끼치는데 앞으로 10분 되면 문을 잠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우리가 왜 다행의 문제를 얘기했죠.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생물학적인 현상이고 불가피하고 우리는 다 회피하고자 하는 하나의 그러한 현상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한번 죽음의 과정을 한번 단계별로 살펴보면 그렇지 않고 이것 역시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걸 여러분 한번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말기 암 환자를 생각을 해봅시다. 대개 우리는 암 판정을 받으면 암 선고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리고 이거를 의사가 직접 환자한테 말을 못하고 가족을 통해서 굉장히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짓고 마치 판결문을 하듯이 하는 그런 것이죠. 그걸 이제 당사자한테 전달하지도 못하고 하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뭐 쉽게 경험할 수도 있고 또 영화에서도 드라마에서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이 환자가 암 환자고 말기고 이제 생명이 불과 뭐 한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사로부터 이제 최종적으로 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환자가 자기가 이제 6개월밖에 살 수 없는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가 보이는 반응은 여러 단계를 거친다고 해요. 연구자들에 따르면 첫 번째로는 부정입니다. denial. 이건 이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의 단계에서는 이 환자가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병원에 가서 다른 의사를 통해서 이걸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자 하는 그 단계를 거쳐요. 근데 여러 병원을 거쳐서도 역시 동일한 결과를 받게 되면 두 번째 단계는 분노의 단계를 경험해요. 왜 하필 나한테? 라고 하는 내가 정말로 나름대로 선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 일이 닥치는가에 대한 분노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분노도 하루 이틀이지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다 소진이 되면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 좌절의 그 단계를 경험해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고 굉장히 슬프고 불안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귀찮고 이런 좌절의 경험을 하다가 그렇게 해서 또 그냥 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 단계는 그걸 수용의 단계라고 합니다. acceptance.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자기의 한 삶의 생애 과정에서 마지막 불가피한 단계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삶을 나름대로 의미 있게 마무리 짓고자 하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죠. 그래서 이 수용의 단계에 도달하면 그 이전에 자기와 어떤 불편한 관계에 있거나 또는 서로 간에 어떠한 정말 그 증오와 또 적대적 관계에 있던 사람과 화해를 하거나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걸 지금까지 못했던 걸 마지막 시기에 한번 여행을 떠난다든지 이러한 수용의 단계에 들어서면서 그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그 생물학적인 현상이지만 우리가 죽음을 이해하고 그거에 대응하는 방식은 결코 생물학적인 게 아닌 거죠. 여기서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가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걸 분노의 대상으로 보면 이거는 그 자기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겠죠. 그렇지만 죽음을 하나의 수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 화해와 결국은 하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종합하는 단계로 대응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부분을 좀 더 우리가 하나의 개념으로 정리를 하자면, 도윈 카트라이트라고 하는 학자는 사회 심리학을 이렇게 아주 정의를 했어요. 그 사회가 어떻게 개인의 인식, 동기, 발달 그리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는 다시 개인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를 연구하는 사회과학의 한 분야이다. 바로 아까 말했던 개인과 사회 간에 있어서의 긴밀한 상호작용의 입장이죠. 혹시 내가 잊어버릴까 봐 먼저 얘기할까 하는 게 이 개인과 사회 간의 상호작용과 관련해서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사회학과 학부생들을 위한 사회학 콘서트가 있어요. 이름을 콘서트라고 좀 불러서 조금은 어색은 하긴 하지만 우리 사회학과 학생들이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멘토링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나는 사회학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입니다. 그래서 공직, 언론, 기업, 조사 그 분야에 진출한 여러분들 선배를 모시고 멘토링을 하는데, 이거 다음에 두 번째 사회학 콘서트는 욕심 같아서 성시경을 초청을 할까. 그래요. 몇 년 전에 우리가 이적을 초청을 해서 인천 기념관에서 아주 성황리에 행사를 가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일종의 사회학 콘서트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사회학이 좀 더 대중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는데, 만약에 된다면 나는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개인과 사회 사이, 그리고 콤마하고 사회학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개인과 사회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중간고리로서 사회학,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시경을 부르면 이제 나이도 꽤 들었고 자기도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한번 이 개인과 사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하는데, 웬만한 오퍼를 해가지고는 오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아까 도윈 카트라이트가 정의한 것은 굉장히 좀 더 좀 균형 잡힌 것이죠. 개인과 사회 간에 있어서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었다면, 근데 이제 사회 심리학을 보면 이게 두 가지의 하나의 분파가 있어요. 하나는 심리학적 사회 심리학이 있고 사회학적 사회 심리학이 있어요. 지금 우리 고대 심리학과에도 사회 심리학을 전공하는 교수가 한 3분 정도 있어요. 허태균 교수도 이제 대표적인 분이시고, 한성열 교수도 그러시고,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우리 사회학자하고도 관심 분야가 있지만 확실히 이분들은 좀 더 개인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도박 같은 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여러 각종 형태의 도박에 빠지거나 또는 게임 중독 현상, 특히 이제 권정혜 교수님 같은 분도 중독에 또 여러 연구를 하셨던 분인데, 바로 이런 어딕션, 게임이라든지 뭐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사람이 어떻게 해서 중독되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치유할 수 있을 건가, 그런 데 이제 초점을 두죠. 그래서 이러한 심리학적인 사회 심리학은 우선 개인의 행위 그거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고, 그러한 심리학적 사회 심리학의 일종의 출발점이 바로 윌리엄 맥두걸이라고 하는 학자인데, 이분은 전 사회 심리학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만들고요, 또 사회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또 썼어요.
그래서 이 맥두걸의 입장에서는 이 마음, 마인드에 있어서의 이 선천적인 토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 사회 심리의 하나의 출발점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맥두걸은 인간을 특징 짓는 사고와 행동에 있어서의 하나의 선천적인 경향, 이것은 어떤 사회 문화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기보다 타고나는 이런 본능적인 것이 어떻게 개인의 인식이나 사고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뭐 예를 들어서 왜 사람들은 잘생긴 사람을 좋아할까? 우리가 뭐 심리학에서 연구하는 주제 중에 매력이라고 하는 거죠. attraction. 되게 사람들은 외모가 잘생긴 사람에게 호감을 갖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보면 되게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더 그 외모에 더 직접적으로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뭐 여자들을 볼 때 소개받거나 할 때 뭐 예쁘냐 안 예쁘냐 그것만 보고 여자는 그거보다는 좀 더 종합적인 걸 보죠. 외모도 중요하지만 경제력이라든지 또는 어떤 성품이라고 하는 이런 종합적인 것을 보는 반면 남자들은 보다 좀 본능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러죠. 그 반면 동일한 시기에 또 동일한 개념과 동일한 또 교과서를 에드워드 로스라고 하는 학자가 또 출판을 했어요. 이 로스도 사회심리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으로 쓰고 또 사회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을 했는데 이 로스는 좀 더 사회학적 사회심리학에 접근을 취했죠. 그래서 그는 그 개인의 어떤 본능보다 사회적인 힘, social forces 이거에 더 초점을 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사회심리학적인 현상들이 이러한 특정한 사회심리학적인 현상들은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고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의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들 간에 있어서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나의 유행이죠. 뭐 패션 또는 패드 뭐 이렇게 부르는 이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생겨났다 사라지는데 이것이 개인 마음의 본성과 구조로는 설명될 수가 없는 거죠. 보면 뭐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이제 우리 의류 제품을 보면 이것의 주기, 그 인터벌이 굉장히 짧아요. 그렇죠? 지금 요즘은 그 여자 못지않게 남자도 패션에 굉장히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도 심지어는 뭐 성형도 하는 경우도 많고 성형까지 안 되면 시술을 하거나 시술이 아니면 화장을 하거나 그리고 또 옷차림 같은 면에서도 과거보다 조금 더 관심과 투자를 갖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내가 남자들의 패션의 변화를 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남자들의 양복도 그렇고 재킷이라든가 바지도 그렇고 슬림해져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 바지, 양복 같은 거 바지를 보면 펑퍼짐하고 여기에 어깨에 이런 소위 말해서 우리가 뽕이라고 하는 것도 넣고 그러던 것이 지금은 몸에 좀 더 달라붙어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 있죠. 그래서 나도 예전에 샀던 양복 바지를 더 이상 입는 것이 어색한, 그러니까 결국은 새 걸 사거나 아니면은 리폼을 하거나 이제 그렇게 되죠. 이렇게 패션이 바뀌어가는 것은 아마 내가 볼 때는 이제 패션 업계나 의류 업계 입장에서 한번 옷 사고서 새로 안 사면은 그 업계의 사람들은 망하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하나의 패션을 만들고 사람의 그것에 동조하게끔 하는 그런 거라고 보겠는데
바로 이렇게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 본능이라고 한다면 변화할 게 없겠죠. 하지만 이것은 끊임없이 변하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학적인 사회심리학, 그것은 우리가 이번 학기에 택하는 하나의 접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심리학적인 사회심리학을 공부하고자 한다면 심리학과에 가서 사회심리학 과목을 듣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한번 양쪽을 다 듣는다면 더욱더 아주 안전한 사회심리학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사회학적인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학적인 접근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학적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sociological fact라고 하는 거죠. 이 sociological fact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개인 그 자체의 속성, 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사람들이 주어진 환경에 처해서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발현되는 그러한 현상이에요. 그걸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emergent property라고 불러요. emergent property. emergent라고 하는 말은 발현한다는 거예요. property 하면 속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인 자체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가 개인들이 일종의 집단 행동을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 그게 이제 우리는 사회학적으로 관심이 되는 거죠. 한 대표적인 현상이 우리 남자들이 예비군 훈련을 가면 평상시 개인에게서 나타나지 않던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예비군 복을 입고서 군화도 제대로 묶지 않고 모자도 삐딱하게 쓰고 같이 남자들이 어울리면서 갈짓자 걸음으로 이제 걸어가면서 쓸데없이 이제 농담도 하고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평상복을 입었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다가 같은 그 집단의 멤버라고 하는 그 소속감과 그 집단의 힘, 이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평상시와 다른 행동을 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회학적인 현상이 되겠죠. 그래서 나는 오늘 하나의 이와 같은 사회학적인 사실 중에 하나를 우리 한국의 외모주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그래요. 우리 사회학과의 이민숙 교수님이 이 몸의 사회학, body, sociology of body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사회학적인 의미가 매우 크고 특히 그게 우리 한국에서는 두드러진 것 같아요. 우리가 외모지상주의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은 한국의 외모주의는 나름대로 좀 우리 문화에 좀 깊은 뿌리가 있다고 생각돼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유교의 윤리가 지배하던 그 시대에 신원서판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사람을 평가할 때 몸과 말과 글과 판단, 이 신원서판을 가지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신이죠. 신은 몸 매무시 같은 걸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했던 거라든지, 또는 우리의 문화 중에 체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죠. 문화인류학자들에 따르면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동양의 문화는 체면의 문화고 서양의 문화는 수치심의 문화다, 이렇게 또 비교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체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수치심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 자신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자기가 한 행동 이런 것이 자기 자신의 어떠한 주체와 비교해서 부끄러운지 아닌지, 이것이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남이 어떻든 간에. 반면 체면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평가가 더욱더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 경우는 내가 남한테 어떻게 더
드러나느냐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보다 자기를 더욱더 더 좋게 보이고 있어 보이려고 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돈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속담들을 보면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뭐 냉수 마시고 이쑤신다. 좀 돈이 없어서 고기는 못 먹고서 마치 일을 쓰시면서 고기를 먹은 것처럼 흉내를 낸다든지, 옷이 날개다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외모를 이렇게 꾸밈으로써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게 우리의 경우에서는 상당히 강하고요. 더군다나 우리 한국에서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 문화다 보니까 여성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남자와 대등한 그러한 존재라기보다 좀 더 남자의 보조적이고 좀 더 종속적인 그러한 지위로 우리 과거에는 이렇게 강조되어 왔었죠. 여전히 그런 것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가 없고요. 그러면서 여성이 남성의 보조적인 역할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여성의 외모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두드러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뉴스 마지막 멘트, 클로징 멘트를 한번 보세요. 대개 보면 좀 더 중년에 비중 있는 남자 앵커가 있고 상대적으로 젊고 좀 더 경륜이 좀 더 짧고 외모가 좋은 여성 MC가 있죠. 대부분의 여성 MC의 역할은 보조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남성 MC는 안 바뀌지만 여성 MC는 자주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굉장히 불편했던 것 중에 마지막 클로징 멘트를 할 때 되게 남성 MC가 좀 비중 있는 클로징 멘트를 합니다. 그러면 여자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인사하고서 끝나요.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보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라고 하는 것의 위치가 그러한 위치에 남아 있고, 그러면서 여성은 결국은 여전히 방송과 같은 이러한 매체에서 마치 꽃과 같은 존재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여성의 외모를 가꾸기 위한 이 성형 산업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발달한 그러한 나라가 됐죠. 그래서 이게 결코 한국에서 성형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하나의 요인이라기보다 여러 가지가 중첩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봐야 돼요. 과거부터 어떤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평가했던 오랜 전통, 그런 가부장주의에서의 여성의 종속적인 지위, 그러면서 여성이 외모로 평가받는 이런 것들, 그리고 실제로도 여전히 여성의 취업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등등에 있어서 외모라고 하는 것이 중시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은 이 성형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저는 한번 이게 예전에 동대문 운동장, 지금 역사박물관 역으로 바뀌었지만 거기 지하철에 벽에 걸려 있었던 사진을 제가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저는 굉장히 아주 충격을 받았는데, 여자의 피부는 권력입니다. 여자의 피부가 권력입니다. 나는 이런 권력에 대한 개념에 이렇게까지 새로운 개념 정의는 한국에서 처음 나오지 않았나. 종전에 우리가 권력의 개념, 파워의 개념 정의는 어떤 거냐면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한테 강요할 수 있는 게 권력이에요. 이 권력이라고 하는 개념 정의를 그렇게 간단하게 이제 정의를 하거든요. 상대가 원든 원치 않든 간에 결국은 나의 의사를 상대방으로 하여금 따르게끔 만드는 게 권력입니다. 그게 사회학적인 개념 정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여자의 피부가 권력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정말 상당한 정말
그 전환, 사고의 전환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얼마만큼 그 외모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매력 이러한 수준을 넘어서 하나의 권력으로까지 이제 인식하는 수준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그 강남구에 이게 논현동인데 신사역 2번 출구를 가보면 이 BK 성형외과라고 가는 그 출입구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보면 이게 모두 16층입니다. 이게 지하도 있을 텐데 일단 1층부터 쭉 16층. 근데 이거 저는 성형천국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코스메틱 패러다이스.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한국에서 외모는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개인의 능력으로까지 받아들여진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개인들은 사회적으로 매력 있게 보일 수 있는 외모를 만들기 위해 기꺼이 고비용과 고위험의 성형수술을 감행한다. 이로 인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성형수술률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성형에 대한 폭발적 요구는 BK 성형외과와 같은 종합 성형수술병원을 낳았다. 진정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병원은 지하 주차장에 도착해서 그 다음 층에서 접수하고 계속 한 층씩 올라가면서 상담하고 치료하고 수술을 준비하고 수술을 한 다음에 회복하고 입원하는 순서를 밟는다. 한국의 성형 문화는 남들과 달라지기보다 오히려 닮아지려는 집단 규범의 동조로 볼 수 있다. 이게 제 해석이거든요. 여기 좀 문 좀 닫아줄래? 아마 이와 같은 현상은 아마 전 세계에서 보기 어려운 굉장히 독특한 한국적 현상이라고 생각돼요. 어떻게 16층의 병원이 모든 게 완전히 원스톱 서비스로 이렇게 제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사회학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가 있죠. 이왕 그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한번 다른 또 사진 자료를 보여줄까 해요. 내가 작년에 우리 대학원에서 사회심리학 연습을 강의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과천 경마공원에 갔어요. 저는 처음으로 경마장에 가서 이런 도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관찰할 수가 있었는데, 근데 내가 여기서 보았던 건 일종의 우리가 이제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현상, 이걸 우리가 부동조화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한번 내가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내가 우리 한국사회학회에서 올해 여름철에 전기사회학 대회를 카이스트에서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우리 사회학자들의 사진전을 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경마공원에 관련한 사진을 내서 본선에 진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도 받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마사회는 경마가 사행산업이라는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없애기 위해 경마장이라는 이름을 경마공원으로 바꾸고 남녀노소 구별 없이 연인과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여가 산업으로 발전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초보자를 위한 교실도 운영하고 공원 내 정원도 가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마공원을 찾는 사람들은 경마를 즐기기보다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들은 열심히 경마 정보지를 읽고 궁리하면서 최상의 베팅을 기획한다. 경마를 돈을 버는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개인과 경마를 건전한 여가 행위로 보이게 하려는 한국 마사회 간의 부동조화가 두드러진다. 이게 이제 저희 해석인데, 한번 내가 짧은 동영상을 만들었거든요. 한번 보시고 느낌이 어떤지.
동영상을 만드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더라고요. 사진을 찍어놓고 대부분은 하드디스크에 그냥 뭐 두게 되는데 이걸 이렇게 좀 편집을 하고 그 캡션을 달고 음악을 넣고 하면 그것이 이제 서로 연결돼서 하나의 그 메시지를 주는 면에서 굉장히 좋고 그래서 사실 학부 수업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뭐 학생들이 워낙 많아서 그렇게 같이 움직이기가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동영상을 통해서 경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새로운 인식을 했을 텐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정작 경주 시간은 1시간 반밖에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뛰고 나면 이 말은 한 20kg 정도의 체중이 준다고 그래요. 그리고서 30일 동안 뛰지를 못해요. 그리고 수명이 불과 3년입니다. 그리고서는 이걸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왜 죽이냐. 이거 애들 뭐 공원 같은 데서 조랑말처럼 말도 태운다든지 마차로 끌든지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말을 했더니 처음부터 경주 목적으로 길러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견뎌내지를 못한대요. 결국은 뭐 쓸데없는 내 사료 주고 관리하고 비용 들이느니 결국은 죽이는 방법을 택한다고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사실 경마라고 하는 게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할 건가. 오히려 마사회 그 경마공원에 다녀온 이후로 정말 그 마사회가 지향하는 것처럼 건전한 여가 활동이라기보다 이거는 정말 그 돈을 벌기 위한 인간들의 욕심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던데 혹시 뭐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고 한번 여러분 경마공원 한번 가봐서 한번 그 경험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러한 예들을 볼 때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이 심리학과 사회학의 이러한 차이. 그래서 심리학의 주된 관심사는 사회 심리학적인 과정 자체가 아니고 심리학에서는 이런 심리학적인 과정 그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경향을 보게 되고 사회적 배경의 그 하나의 연구의 목적은 아니죠. 그래서 심리학적 사회심리학은 개인을 분석의 주요 단위로 삼습니다. 반면 사회학자들은 개인보다 큰 단위의 사람들의 집합, 예를 들어 집단, 지역 공동체, 사회 계급 또는 전체 사회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사회학적인 사회심리학은 사람들의 연합체에 초점을 두고 사회를 분석 단위로 삼게 되죠. 그래서 어떤 집단 역학, 뭐 그룹 다이내믹스와 같이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것에 더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죠. 한번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심리학과 사회학의 접근 방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심리학에서는 주로 이와 같은 개인 수준의 하나의 현상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동조, conformity 또는 대인 매력, 그 다음에 귀인. 앞으로 우리가 귀인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겠는데 귀인 하면 뭐 좀 생소하게 들릴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것의 원인을 찾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또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의 원인을 어떻게 우리가 붙이느냐에 따라 그것이 그 사람의 그 이후에 대응 자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죠. 보면 우리가 사람에서는 내부 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외부 지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내부 지향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든 것에 있어서의 하나의 출발점으로 보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개인이 이제 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시험에서 뭐 좋은 결과를 얻었다. 그러면 그건 자기 자신의 하나의 그 능력과 또는 노력이죠. 만약에 자기가 시험에서 실패했다. 그것은 자기가 게으르거나 또는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외부 지향적인 사람은 그걸 외부에서 찾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시험 범위에서 벗어난 것을 냈다든지, 또는 이것은 나하고 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어떠한 결과에 대한 원인을 어디다 자기가 붙이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러한 경향이 있어요. 잘된 것은 자기의 내적인 것, 잘못된 것은 외적인 것, 서로 이렇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시험에 합격한 것은 내가 잘난 것이고, 시험에 떨어진 것은 이건 남이 잘못해서 한 거고. 근데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는 반대예요. 다른 사람이 잘된 것은 그것은 그 정도 부모를 가졌으면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남이 잘된 것은 다른 사람의 외적인 거. 그렇지만 그 사람이 어떤 것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그 사람의 속성으로. 이런 식으로 개인 자신과 다른 사람에 있어서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찾는 방식이 달라요. 그걸 우리가 이제 귀인의 근본 오류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게 다룰 것들이고요. 또는 이타적인 행동, 어떤 헌혈이라든지 기부라든지 봉자원 활동이라든지 이와 같은 이타적 행동이 왜 나타나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이런 것들을 또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동조인데요. 동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개인이 집단의 압력으로 인해 자신이 옳지 않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견과 판단을 바꾸는가에 대한 그 연구가 동조의 연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다룰 때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또 실제 실험한 그 영상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텐데, 대표적인 학자가 솔로몬 애쉬라고 하는 학자가 이러한 그 동조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쉬가 한 실험은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 현재 이게 하나의 기준이 되는 선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비교가 되는 선들이에요. 그러면은 A, B, C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명확하지 않아요? A라고 하는 선과, 아니 여기 있는 기준이 되는 선과 동일한 게 어떤 건가? 어떤 것이 동일합니까? A죠. 누가 B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뭐 벌써 집단 압력도 없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그 어느 집단 속의 개인을 그 피험자를 집어넣어요. 그다음에 공모자들을 만듭니다. 이 공모자는 연구자하고 미리 짜고 틀린 답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공모자의 수가 점차 늘어날수록 1명에서 2명, 2명에서 5명, 5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날수록 그게 압력이 더욱더 세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분명히 A가 이 기준선과 같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B 또는 C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요. 그게 굉장히 아주 고전적인 실험인데요. 이러한 것들, 하나의 집단 상황에서 압력이 개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그 동조 실험을 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심리학적인 접근으로 사회심리학을 정의한 고든 엘포트라고 하는 학자는, 사회심리학은 개인들의 생각, 감정, 행위가 실제적이든 가상적이든 타인의 존재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를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한 시도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굉장히 심리학적인 접근에 어떠한 그 초점이 뭔가를 알 수 있죠. 결국 여기서는 개인의 감정, 생각, 행위죠.
근데 이것이 다른 타인의 존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이게 비단 실제 그 존재하는 타인의 존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상상하는 타인의 존재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죠. 요게 이제 심리학적인 사회 심리학이라고 한다면, 반면 사회학자들은 보다 더 광범위한 사회 현상들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사회학적인 사회 심리학이 연구하는 주제들을 보면 역할, 사회화, 정의, 사회운동, 집합행동, 일탈, 사회통제, 자기, 정체성, 건강, 직업, 사회이동 뭐 이런 것들. 확실히 그거보다는 좀 더 그 집단적이고 구조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한 사회적인 그 지위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대한 그 다른 사람들의 기대죠. 그렇죠? 그 어떠한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대가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바뀔 수가 있죠. 그렇지만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명시한 바가 있고 지금까지의 사회적 관례에 따라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수행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죠. 이제 그렇지만 대통령마다 스타일이 달라요. 그게 이제 상징적 상호작용으로 들어가면 바로 역할이라고 하는 구조적인 것도 개인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나설 수가 있는데, 우선 역할이라고 하는 것만 하더라도 사실 우리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지대합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한편으로 사람은 마치 좀 원재료와 같다는 생각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목공 예술품이 있다고 말할 때, 목공 예술품의 원재료가 되는 것은 목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들은 그런 포텐셜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어떠한 목재가 예술품이 되느냐 또는 불쏘시개가 되느냐는 그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져요. 그런 면에서 나는 굉장히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을 중시 여깁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람이 어떠한 제도와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았느냐에 따라 정말로 인재가 될 수가 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동일한 사람인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육 환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도 지금 고려대학교 사회학의 사회심리학이라고 하는 수업을 듣고 있는 이러한 환경과 또 그렇지 않은 환경에 따라 자기가 사회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또는 더 나아가서는 사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인식에도 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 하나하나를 다 바꿀 수는 없어도 보다 더 사람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이끌어내서 개발할 수 있는 제도나 프로그램은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결국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느냐에 따라 자신의 존재, 가치, 잠재력 이것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개인이 처해져 있는 일종의 하나의 그 울타리와 같은 것인데, 근데 사람이 그 역할을 수행을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사회화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 역할에서 기대하는 것을 단순하게 공식적인 역할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역할을 자기가 하다 보면 마치 자기가 그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역할 기대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회사 같은 데서 CEO로 높은 위치에 있다가 한 50, 60대가 돼서 이제 은퇴를 한 분들은
사회적으로 아무런 기능을 못하는 무능력자가 된다고 그래요. 딱 엘리베이터에 딱 서서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내려가려면 버튼을 누르든 해야 되는데 여지껏 버튼을 눌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딱 회사에서 은퇴하고 나서 엘리베이터에서 계속 서 있기만 한대요. 계속해서 이전에는 비서들이 눌러주고 그런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응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서 집에 와서도 마치 그 CEO처럼 행사하는 거예요. 그 부인한테나 자녀한테나. 그러니까 사람이 그 사회에 처해져 있는 역할의 상황에 따라 그거에 맞는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역할은 마스터 롤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자기한테 중요한 그것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다 보니까 더 이상 그 역할이 적합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찰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태역 장성들을 보면은 자기가 더 이상 장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성 역할을 하려고 한다든지 그게 바로 하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자기라고 하는 인식에 그만큼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학적인 사회심리학자들은 이 사회적 세계, 사회 구조, 이 질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에 굉장히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나는 이렇게 접근하고 싶어요. 어떻게 사회가 가능한가? 만약에 각각 개개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굳이 사회학적인 관심의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없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서로 다른 그 배경과 이해관계와 욕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어떻게 가능한가? 나는 그게 사회학적인 하나의 탐구의 출발점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사회적 질서가 형성이 되고 유지가 되고 변화하는가? 사실은 나는 사회학적인 연구의 대부분은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우리 그 사회학의 고전 이론 중에 가장 출발점이 되는 게 그게 뭐였습니까? 그 솔리데리티에 대한 연구였거든요. 연대.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것이 이제 메카니컬 솔리데리티와 오가닉 솔리데리티, 기계적 연대와 그다음에 유기적 연대. 그래서 과거 어떤 굉장히 단순하고 동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된 그런 전통 사회에서는 사람들 간에 있어서의 어떤 연대, 사회 질서라고 하는 것이 관습이라든가 또는 동질성에 의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사회가 커지고 복잡해지고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배경에서 다양한 욕구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더 이상 그와 같은 동질성에 기초한 연대로서는 불가능하죠. 그때부터는 이해관계에 기초한 연대, 그걸 우리가 유기적 연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 보면 우리가 사회학의 고전학자들의 이론들을 보면 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사회적인 질서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되고 달라진 상황에서는 어떠한 새로운 질서가 나오는가에 대한 나는 하나의 해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되는데 바로 이제 사회학적인 것이 그런 것들이죠. 왜 이래?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의 사회적 질서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다양한 설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이 사회 구조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사람들을 사회화를 시키고 사람들이 그 사회의 질서나 규범을 내재화함으로써 자발적으로 그 질서를 따름으로써 사회가 가능하다. 그게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구조 기능주의가 그런 거죠. 또는 갈등론 같은 경우는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지만 더
그 지배적인 집단이 그 피지배 집단을 하나의 그 권력으로 누르고 그 불평등한 관계를 수용하도록 만들거나 또는 그것을 좀 더 도덕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서 일종의 허위 의식을 갖게끔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피지배 집단이 자신들이 지배 집단과 동일한 것처럼 생각함으로써 그 다른 또 피지배 집단과 연대하지 못하고 그들을 더 이런 불평등 체제를 더 유지하게 만드는, 예를 들어서 종교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갈등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허위 의식의 하나의 예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같이 좀 더 개인을 하나의 능동적인 주체로 보는 그 관점에서는 좀 더 달라요. 여기서는 개인들이 능동적으로 서로 간에 의미를 만들어내고 의미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질서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라고 하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밑으로부터의 하나의 접근이고, 아까 구조론적인 것은 우로부터의 접근이라고 볼 수 있죠. 한 가지 이 부분은 앞으로 내가 강의를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한 가지 좀 예를 드린다면 이와 같은 그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입장에서 중요시 여기는 게 일종의 그 대화예요. 터크, 대화. 말을 한다는 거. 이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어느 한 개인이 좀 더 돌출적인 행동이나 일탈적인 행동을 할 경우가 있죠. 뭔가 좀 그 사회에서 좀 이렇게 일반적으로 따라야 되는 그런 기대가 있고 또 규범이 있을 텐데 그것과 어긋나게 제멋대로 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하는 행동은 뭡니까? 첫 번째는 대화거든요. 뭐 대화라고 하니까 조금 말이 그런데 담화, 터크, 우리말로 하면 담화라고 할까? 아니면은 그 뒷담화라고 하는 말도 있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낫나? 얘기를 하면은 그거 자체가 뭔가 그 문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내서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좀 이상한데 이대로 나서는 안 되겠는데 이거 누군가가 좀 한번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것이 이제 그 상대방이 그 문제가 되는 사람이 듣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그 사람에 가서 얘기를 하거나 함으로써 어느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무엇이 우리가 기대하는 질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들고 그것과 어긋난 행동을 다시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종의 조정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보면 우리 한번 좀 앉아서 얘기합시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뭔가 둘 사이의 관계가 이거는 자기네들이 원하지 않는 그 상태로 나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이거 일종의 조정행위거든요. 얘기를 함으로써 무엇이 문제이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가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서로 확인하면서 우리가 다시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원한다면 그에 따라서 그들의 행동이 조정이 되는 거죠. 이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접근하는 사회 질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외부에 뭔가 있어서 사람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주어진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서로 어떻게 교환하면서 하나의 질서라고 하는 것을 회복해 가는가, 이러한 접근이 또 있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고요.